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삶을 얘기하는 대화 채널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여러분의 중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10년 후에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I 시대에 플러스 휴먼을 들고 돌아온 김미경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60대에 안착하셨어요. 맞아요. 네, 어떠세요? 저는 이제 딱 올해 62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리어적으로 봐도 중반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결혼해서 애 낳고 애 키우고 막 이러잖아요. 60이 딱 넘어가면서 신기하게도 집안 환경이 다 바뀌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집에.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함께해서 다시 나로 돌아온 느낌? 그러면 나는 어디와 연결돼야 되지? 그래서 또 다른 연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마침 공교롭게 이때 직장을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연결점을 찾아서 그전과는 전혀 다른 네트워크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어쩜 60대의 기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20대 때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고 직장을 잡고 그 첫 번째 연결은 내 선택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연결돼야만 되는데 흐름에 따라서. 맞아요. 근데 60이 딱 되니까 내가 연결하고 싶은 곳에 연결할 수 있는 이 희망과 자유가 동시에 공존한다고 할까? 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현장에서 중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중장년들이 어떻게 미래 30년, 40년을 잘 준비하고 계시던가요? 우리가 가장 달라져야 될 게 뭐냐면 진짜 90, 100 사는 게 기정사실이거든요. 이 AI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노화를 질병으로 보자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사람의 힘으로 연구를 했을 때는 신약 개발이 10년, 20년 걸리던 게 1, 2년으로 줄어드는 걸 의학자, 과학자들이 경험하면서 자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눈에 실개미 기어다니는 것 같은 증상? 이거 노화일까? 질병일까? 그러면 치료할 수 있으면 질병이고 치료 안 되고 어쩔 수 없으면 노화로 봐야 되고 그럼 고혈압은 노화일까? 질병일까? 이명은 뭐지? 그 무릎 연골 닳는 건 뭐지? 그 노화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치료가 가능하면 질병으로 보기 시작하고 질병으로 보기 시작하는 흐름이 거세지고 그것이 정확히 질병이다라고 되면 우리의 수명은 상상할 수 없이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40대, 50대가 노후라는 걸 준비하고 있을까 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60이 노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뒤로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노후자를 붙여야 되는 게 80. 그러면 이제 50대, 60대, 70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롤모델이 없는 거 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학교 다니던 1980년대만 해도 그 당시 60대는 할머니, 할아버지였잖아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중위 연령하고 크게 멀지 않잖아요. 지금 중위 연령대가 47이에요. 그러면 중간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노후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60대 되신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준비 하나고 안 하고 있다가 누가 야 3만 원 내 저기 관광버스 좋대 지리산 간대 그러고 탔다가 오씨 여기 또 80대네 그러고 깜짝 놀라서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60대 70대가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거에 대한 앞에 롤 모델이 없어요. 왜냐면 이 시기가 이렇게 젊었던 시기가 인류 역사상 없잖아요. 그럼 내가 롤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60대에 일하는 1세대, 60대에 창조하는 1세대가 돼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내가 60대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내가 뭘 하고 지내야 되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뭐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는 이건 다른 두 번째 문제고요. 나의 그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에 대한 그 모양을 그려가는 것.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닌 것.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걸 딱 세팅해야 되죠.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는 건 착각이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로 문장을 재정립하고 어떻게 보면 40대, 50대들에게 롤모델이 되어줘야 하는 세대가 된 셈이네요. 그래서 이 책 플러스 휴먼이 우리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뭐 AI 나온 지 수년이 흘렀어요. 챗GPT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는데 이 책을 쓸 생각, 또 플러스 휴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할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 싶어요. 제가 AI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건 한 몇 년 됐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일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인간지능으로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인간지능의 핵심이 뭐냐면 당신 머릿속에서 30년간 축적된 건 내 머릿속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그 머리 빌리려면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기초 근간이에요. 이게 거래 방식이에요. 근데 아무리 아버지가 똑똑해도 자식한테조차도 이걸 줄 수 없죠. 야 빨리 와 다운로드해. 그러니까 아버지 30년 지식이 딱 가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류의 오래된 소망이 죽어가는 지능. 아인슈타인도 죽은 지능이잖아요. 뭐 10%나 남겼겠어요? 90% 암묵지는 다 갖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인류 수십억 명의 죽는 지능을 다 모아서 인간의 뇌처럼 생긴 기계에다가 다 집어넣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처럼 인류가 꼽아 쓰자. 이렇게 대단한 상상을 하기 시작한 게 100년 전이고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돼서 드디어 3년 전에 GPT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게 일반인이 준비가 됐을까요? 하나도 준비 안 됐어요. 일부 과학자들, AI를 인공지능 연구하는 분들만 준비가 돼 있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엄청난 하루가 1년인 속도로 막 가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AI 얘기만 들었지 겨우 이 말 한마디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내 직업 살아남아? 내 직업 사라지는 거 아니야의 질문을 3년 내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진화하지 않는 이유는 이 AI가 뭐하고 일반인과 어떤 연결, 우리가 AI 문명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없고 대부분 다 위협이에요. 직업 다 사라진대. 아니면 누구는 막 에이전트 만들었대. 그러면 젊은 사람만 하고 나는 더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협과 공포와 모호함만 있지. 그냥 일반 20대, 30대, 40대, 50대 직장 다니고 그냥 애 기르면서 사는 사람,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사람, 도대체 AI랑 나랑 무슨 관계인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했고 기술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여기는 기술에 대한 얘기 전혀 없고요. 도대체 AI 문명에서 우리가 40년, 50년 살아야 된다면 나는 누구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연구한 책이에요. 실제로 노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돈, 건강 이건 당연한 걸로 치고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한 가지만 꼽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AI를 꼽으시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 친구 중에서 이번에 은퇴를 하려고 그랬어요. 언론사에 있는 친구인데 근데 AI가 딱 나온 거예요. 보니까 나의 지능이 아닌 두 번째 지능이 얘가 IQ 150 이상 되는 수천만 명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뭐든지 물어보면 나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왜 직원 뽑아서 회사 차리고 하려면 너무 부담되고 60대에 창업을 생각을 못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은퇴하면서 경력 은퇴하고 꿈도 은퇴하죠. 왜 은퇴 속에는 많은 은퇴가 담아있어요. 내 마음이 은퇴예요. 그러니까 나의 경력도 은퇴하고 그냥 산에 갈까? 이러다가 AI가 있네? 그러면 이걸 AI를 직원으로 두고 내가 새롭게 나의 30년간의 엄청난 경험, 인간지능 플러스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총합지능으로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해봐야 되겠다. 근데 돈이 안 들잖아요. 이게 3만 원이면 되잖아요. 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비싸요. 얘는 3만 원인데 나의 30년 경력은 수십억짜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인간적 경험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걸 서비스, 제품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 봐야겠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가 서비스하고 제품을 만드는 건 어쩔 수 없이 다 디지털 제품이잖아요. 앱을 만들건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디지털화돼야 사람들에게 가지. 책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지는 않잖아요. 뭐 우리가 유튜브를 하건 SNS에서 뭘 하건.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친구는 은퇴를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지금 5, 60대 되신 분들은 우리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불러요. 지금 AI 문명 이전에 전화 배워 막 외웠던 경험이 있잖아. 우리 책 줄치면서 외우고 사람 만나러 직접 찾아가고 자료 하려면은 서점 가서 책 100권 사서 리서치 다 해서 내가 어디에다 뭐 썼는지 기억하려고 애쓰고 이런 뇌는 없어요. 앞으로는 이제는 다 AI가 하기 때문에 그 뇌를 써보고 인간적 경험을 해본 마지막 세대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다시는 안 나올 인류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리미티드 에디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암묵지와 이 인공지능이 만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AI와 함께 푼다면 세상에 20, 30대는 던지지 못할 문제와 해결점을 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60대 이상들이 AI 무서워하지 말고 다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처음 나왔을 때 뭐 AI를 안 쓰면 승진도 없고 뭐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내 직업을 가져갈 것이다 해서 AI랑 싸워야 된다. 경계의 대상이 됐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AI랑 얼른 팔짱을 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우리의 삶의 질도 개선되고 경제력도 좋아지고 우리의 미래가 더 길어진다라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이제 50대 후반이 됐거든요. 떡집을 오래 하셨단 말이에요. 떡집. 근데 이분의 소원이 뭐냐 하면은 프랑스 파리로 파티시에 유학 가는 거였어요. 근데 애들 키우고 떡집하고 우리 왜 꿈은 크고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연결되고 싶은 게 있지만 그 연결이 우리의 현실과 너무 멀죠.
돈 들여 유학 가야 돼. 불어는 하나도 못해. 그래서 대부분 자신의 인간이라는 한계 안에 있다가 살다가 죽잖아요. 우리가 그 인류의 숙명이었어요. AI가 뭘 했는지 아세요? 이분이 AI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야. 맥락을 설명을 했어요. 자, 너는 그 르꼬롱드 분류의 최고의 수석 셰프야. 나는 너랑 같이 유학 갈 거야. 나를 6개월간 가르쳐서 프랑스 파리에서 유행하는 모든 빵을 날 다 가르쳐줘. 그럼 내가 네가 가르쳐준 대로 빵을 만들어서 매일 사진을 올릴게. 너는 피드백해줘. 그리고 그분이 6개월간 유학 갔다니까요. GPT로. 다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나 그 영화 시나리오 쓰는 사람 되고 싶어. 1년간 커리큘럼 짜줘. 그럼 걔가 다 짜주고요. 계속 나랑 얘기하면서 학교 하나를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나를 위한 학교를. 그보다 더 최고의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수년 전에 미국 가서 영어 강의 하셨잖아요. 그 강의를 지금 준비한다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네요. 시간도 줄어들고. 그리고 저는 영어 공부할 때 제가 쓰는 방법 하나가 있거든요. 우리 왜 옛날에 팝송으로 영어 공부했던 거 생각나세요? 근데 그 팝송 내가 원하는 가사 아니잖아. 막 이상한 사랑 노래인데 나 슬프지도 않은데 막 새드송 막 외워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내가 생각난 가사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오늘 되게 공부하고 싶거나 내가 생각한 컨셉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한국말로 다 한 다음에 그걸 영어로 만들어요. 내 말이에요. 내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만든 후 그걸 음악으로 만들어요. 하루 종일 듣고 다니면 영어 공부가 너무 잘 되고 그냥 저절로 다 외우게 돼요. 제가 하나 들려드릴까요? 5분 만에 작곡되는데 가사 주면 I rejoice because I'm in you, 아, 제가 not because the world is kind. 하루 종일 똑같은 노래를 그냥 차 안에서 듣고 한 20번 듣잖아요? 그럼 이 말이 저절로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이 노랫말을 대표님이 쓰신 네, 제가 거라는 쓴 거죠. 근데 AI랑 같이 쓰죠. 내가 이 표현을 하고 싶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그럼 지가 말해. 그럼 그걸 또 같이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 AI가 내 삶의 두 번째 지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휴먼, 인간의 지능 더하기 AI 지능으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 이런 틀인데 그러니까 이제 AI와 연결 안 되는 사람을 그냥 휴먼이고요. 노멀 휴먼. 연결되어져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사람은 플러스 휴먼. 이렇게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AI에게 너무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뭐 AI에게 끌려다니는 삶은 싫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그 얘기를 하실 때 그 질문으로 들여다봤는데 암묵지와 형식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개념이 저는 참 와닿았어요. 되게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안 써봐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AI로 오랫동안 쓰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암묵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AI는 우리의 형식지를 학습한 거예요. 내가 언어화해서 책으로 얘기했건 말로 얘기했건 글로 썼건 표현한 것들만 학습했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학습 아직 못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암묵지를 꺼내서 AI와 대화하면서 암묵지가 형식지가 되는 일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인간의 암묵지까지 다 학습하게 되면은 얘가 진짜 인간처럼 추론하고 하는 게 너무 쉬워질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뭐 AGI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AGI가 지금은 어떠냐면은 분야별로 오고 있어요. 범용 인간인데 이 인간의 모든 것처럼 암묵지처럼 다 생각하고 느끼고 추론하면서 가는 게 언제 올 것이냐 하는데 그게 지금 AGI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제 오느냐. 누구는 뭐 5년 걸린다, 10년 걸린다 하는데 많은 AI 전문가들이 이미 어떻게 하고 있냐면 회계 분야는 왔다, 법률 분야는 왔다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AGI는 되게 빠르게 오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아까 그 AI에 대해서 깨름칙하고 이거 AI 쓰면 AI한테 다 휘둘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거든요. 안 써보고 그 너무 인간미가 없어지고 인간이 주도권을 잃고 맞아. 이거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데 한번 이런 생각 해보세요. 우리 옛날에 전기 문명 오기 직전에 빨래할 때 어떻게 했어요? 6시간 빨래했어요. 여자들은 하루 종일 빨래하는데 6시간, 세끼 하는데 8시간 그래서 그냥 밥하고 빨래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갔어요. 근데 전기 문명 생기고 세탁기 생기고 나서 훨씬 더 여자가 인간적으로 살게 됐죠. 그 전의 삶은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았어요? 인간은 전기를 사용하고 나서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확보했고 훨씬 더 인간답게 살게 됐죠, 지금. 자, 지금 한번 봐봐요. 우리 뭐 하나 자료 찾아와. 그러면 직접 웹사이트 100군데를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인간적이죠. 책 뭐 하나 자료 찾아와. 책
100권 이만큼 하고 포스트잇을 붙여서 내가 어느 포스트잇에다가 무슨 자료인지 다 색인을 해야 돼요. 인간적이죠. 읽기 싫어요. 근데 AI한테 이거 자료 찾아와 그러면 쫙 찾아와요. 우리는 그걸 AI한테 시키고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옛날에 자료 100가지 다 내가 찾았던 게 그렇게 인간다워요? 전화배우는 외웠던 거 그렇게 인간다워요? 전화기에 저장장치 없어서 외웠던 거 아닐까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간은 늘 새로운 문명에서 더 인간다운 걸 반드시 찾아내요.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저는 AI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 말이 떠올랐어요. AI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영국에 있는 한 대학에서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인간은 AI를 다스려야 될 것이다라고 나와요. 그게 wield라는 단어인데 전 처음 들었어요. 그 단어를. W-I-E-L-D, wield, 다스려라. 이게 유저랑 다른 거예요. 다 된 판에서 유저는 그 판에 있는 룰대로 움직이는 게 유저죠. 우리 여태까지 디지털 세상에서 유저로 살았어요. 근데 AI 세상이 되면 어떤지 아세요? AI를 다루면서 윌더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문명하에서 윌더가 돼서 또다시 한번 우리가 전기 문명에서 세탁기를 쓰면서 더 나은 인간다움을 이뤄냈듯이 우리는 또 다른 인간다움을 만들어낼 의무가 있어요. 책임과. 그러면 내가 강사예요. 근데 AI를 써서 AI에게 뭔가 지시하고 시키면서 나는 또 다른 인간다움을 이뤄냈어요. 그걸 이 문명에 내가 제시해요. 이 제시한 사람들이 수십억 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걸 문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에 참여해야 문명이 만들어지지 문명을 이렇게 하면서 저것들이 나를 다 다스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AI랑 싸우고 나는 AI 안 쓸 거야. 그러면 잘못된 문명이 만들어져요. 그럼 문명이 지배당하십니다. 윌더의 자세를 가지려면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된다. 쉽게 말하면 따라가는 게 아니라 first mover가 돼야 되네요. 먼저 앞장서야 문명의 창시자 그룹에 들어가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시각이 중요해요. 밑에서 쳐다보고 저것들이 내가 대처할지도 몰라. 여기서 쳐다보느냐 아니면 알고 그러니까 레이어라고 그러거든요. 문명이 쌓여질 때 이렇게 한 장 한 장 막 쌓여져요. 근데 요새는 무섭게 쌓여지잖아요. 속도가.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해서 이렇게 쌓여지는 속도로 가게 되면 위에서 보게 되거든요. 저는 반드시 다들 아셔야 되는 게 어차피 이 AI 문명 전 인류가 똑같이 1학년이에요. 너도 1학년, 나도 1학년, 20살도 1학년, 70도 1학년.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거를 무슨 박사만큼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 생활에 내가 가져다가 내가 여기서 짓눌리지 않고 유저가 아닌 윌더의 위치에서 플러스 휴먼으로 잘 살게 돼서 이 문명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살면 된다. 그러면 참여자고 그러면 주권자가 되는 거죠. 듣고 보니까 몇몇 분은 2학년 되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우린 1학년인데 근데 여기서 자칫하다간 1학년 유급하게 생겼고 1, 2년 후엔 또 다 같이 2학년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관망하시던 분들은 이제 도태 아닌 도태가 되는 거고 이 변화의 시기에 그래? 어떻게 변화하나 보자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변화의 시기라고 하고 기회를 잡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기회를 잡은 분들의 사례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다 같이 1학년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배움의 자세 중에서 특히 40대 이상이 가장 중요한 건 언러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믿어왔던 거 있잖아요. 이게 맞아. 이게 인간다워. 사람의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빨리 깨우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빨리 수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알았던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으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경험을 한번 다 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택시 기사를 하시려면 반드시 두 가지 능력이 있었어야 돼요. 옛날에 하나는 운전을 잘해야 되고 또 하나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길을 모르면 운전을 못했어요. 야 내가 말해 여기 대전길 다 알아. 이래야 운전할 수 있지. 사람이 딱 타서 어디 수정동 가주세요. 근데 수정동 어디예요? 그럼 못 하잖아요. 대전길을 다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머릿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을 다 꺼내서 하나의 기계에다 넣어버렸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 알아라고 하는 이 전문적 지식이 영원이 됐어요. 공공재가 됐어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모든 지식은 공공재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AI 문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 직업도 내가 아는 것도 공공재 되면 단가가 점점 낮아지다가 그럼 영원이 되기 시작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무서워하잖아요. 겁만 내지 말고 내 직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걸 빨리 AI 공부를 하면서 따라가시면서 이게 싸지고 공공재가 되면 나는 이 공공재가 된 것이 있지만 나는 어쨌든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잖아. 이 공공지식 된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나의 경험 플러스 뭘 제공하면 되지를 얼른 연구하셔야 되는데 이거 공공재 안 되게 하려고 끝까지 무슨 수로 막아요. 방법이 없어. 이미 우리는 공공재가 되는 문명으로 다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고집 피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최고야 하시는 분, 놓지 못하는 분이 가장 위험하다.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 그 택시 기사님들이 얼마나 허망하셨을까. 허망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코딩하는 사람들은 허망하잖아요. 지금 왜 내가 다 한 땀 한 땀 코딩했는데 AI한테 딱 주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바이브 코딩이라고 그러잖아요. 코딩하는 사람들은 원래 코딩의 기술을 어렸을 때부터 그 연차별로, 그래서 10년 차 코딩하는 자, 3년 차 뭐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3, 4년 차 이상 코딩하는 거는 바이브 코딩으로 되고도 남거든요. 저도 앱 만드셨다고요. 금방 만들어요. 뚝딱뚝딱. 열정 빌려주겠다고 그러고 막 그랬다면서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열정을 빌려달라고 막 그런 사람 많거든. 근데 자다가 12시에 일어나서 인생이 무너졌을 때 그 사람을 딱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김미경 스타일의 열정 카드를 빌려주는 앱을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만들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내가 만드는 방법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질문만 하면 돼요. 나 만들고 싶은데 야 나도 만들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럼 걔가 네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까요? 난 초등이야. 아무것도 몰라. 네가 처음부터 얘기해줘. 네 그러려면 먼저 이걸 만들 수 있는 PRD라고 기획서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획서를 써드리죠. 그래서 기획서를 다 썼어. 그럼 이 기획서를 갖고 내가 뭘 하면 되는 거니?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딱 이틀 만에. 난 너무 놀랬잖아요. 진짜 서비스 되는 거 보고.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지털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봐봐요.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는 디지털 제품 만들 수 있었어 못 만들었어. 제 기술에 특히 문과 출신으로서는 근데 디지털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린 주권이 없었어요. 맨날 뭐 만들려면 다 개발하는 분한테 부탁해야 되고 말만 꺼내면 5천만 원이고 6개월 기다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쫄아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제품을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건 밥을 먹는데 외식 안 하고 집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랑 똑같아요. 집밥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AI 문명을 계속 이렇게 째려보고 까내보고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잡아야 될 대상이지 물리쳐야 될 대상이 아니다. 잡고 이 문명의 주권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 문명에서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또 한 번 살아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AI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김대식 교수나 뇌과학자 같은 전문가의 식견이 아닌 우리와 같은 시민, 대중의 시선으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죠. 이제 와서 뭘 배워야 하시는데 이 책에서 오히려 40대, 60대 중장년들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AI는 모든 걸 알고 있는 애잖아요. 뭐든지 다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안 물어보면 대답 못 해요. 물어보지 않으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IQ 150짜리 어마어마하게 다 알고 있어. 근데 안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근데 물어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필요한 게 있고 내가 문제가 있어야 돼요. 풀고 싶은 숙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 묻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면 AI가 무슨 소용이에요? 의미도 없죠. 도와줄래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오늘 세바시에서 강의가 있어서 가거든요. 근데 내가 세바시 강의 옛날에는 파워포인트 같은 걸 내가 직접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고 싶었냐면 일러스트레이션 북처럼 강의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파처럼 그림을 멋지게 그리고 싶은 거예요. 딱 보니까 이번에 GPT 이미지 너무 최고거든요. 그 GPT 이미지랑 얘기하면서 사파 일러스트레이션 북처럼 내가 강의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이번에 줬거든요. 제가 그거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적이 없으면 AI는 아무 소용 없다. 무용지물이네요. 그러니까 왜 40대, 50대, 60대가 목적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필요한 게 많았고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막혀서 못했고 혼자라서 못했고 돈 없어서 못했고 개발 능력 없어서 못했어. 사실 30년 동안 목적만 있었죠. 하려면 다 돈이 들어. 그랬는데 이게 웬일이야? 얘가 다 하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AI 팀원을 한 10명 거느리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엄청 쉽게. 오히려 AI로 내 몸값을 올리는 뭐 어떤 직업이 사라져요, 어떤 직업이 유명해요, 뭐 어떤 경력을 사요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AI랑 팔짱 끼고 파트너 삼아서 내 몸값을 올리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 너무 정확한 표현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겁내지 말고. 이제 사실 제가 강의 하나를 만들잖아요. 이제 내가 지금 막 우리 대화하잖아요. 이걸 슬라이드로 딱 만들려면 옛날 같으면 3가지 공정을 거쳐요. 녹취 푸는 사람 장당 얼마. 한 3일 걸려. 그 다음에 하고 나면 그 녹취 푼 걸 대주제, 소주제로 슬라이드로 기획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조금 머리가 있고 컨텐츠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뭘 내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얘는 디자인을 못해. 그러면 이제 디자인하는 애한테 가야 돼. 그러면 3명의 공정을 거쳐서 오는데 2주가 걸리고 돈으로 치면 몇백만 원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저희 대화한 것도 녹취 풀고 슬라이드로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30분도 안 걸린단 말이죠. 드는 돈은 몇천 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 3명 어떻게
됐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직업을 잃었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봐. 이 녹취 푸는 친구, 원래 AI 없으면 절대 못할 기획가, 슬라이더 얘가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돼요? 일로 올라가면 되죠. 팀장이 돼서 팀원을 거느리면 되죠. 그래서 그거 아세요? AI가 나온 직후 전 인류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우리 다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근데 뭘 다룰 줄 알아야 팀장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업을 잃었다 생각하지 말고 팀장으로 올라서라. 팀원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을 다스리는 윌더가 되라가 이제 이 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흔히 챗GPT다, 제미나이다, 뭐 클로드다 많이들 쓰시는 거고 그 외에도 수많은 AI가 영역별로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게 가능한 범용 AI, AGI 시대가 5년이면 온다, 10년이면 온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판도로 보면 더 일찍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이 AI는 문명 공부이기 때문에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에 들어와서 얘가 어떻게 적용되어 가는지를 매일매일 학습하시는 거예요. 저 강의하는데 필요한 AI는 다 끌어다 쓸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유료로 여러 가지를 하다가 보면은 뭐 이런 음악도 하나 만들어 보고 또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더 공부를 해서 하루 스케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대화한 것, 직원들이랑 회의한 것, 또 우리 직원들 업무방이 있어요. 슬랙 같은 거. 그 네 가지를 얘가 다 돌아다니면서 봐요. 내 에이전트가. 내가 보라고 다 열어줬습니다. 보고 나서 아침마다 경영 브리핑을 해요. 컨설턴트 한 명이 나에게 경영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걸 아침마다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럼 저는 여기로 받아요. 그래서 보면서 아, 내가 이게 모자랐구나. 어떤 것까지 해주냐면 어제 대화 보니까 제나한테 약간 야단을 치셨더라고요. 오늘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얘가 얘기해요. 네, 내가 그걸 해달라고 했거든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일을 너무 빨리 하다가 빠뜨리는 게 많아. 누가 나한테 섭섭해할 수 있어. 그걸 너무 꼭 챙겨 그랬거든요. 내가 그걸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많이 모으셔야 돼요. 데이터가 없으면 AI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걸 줘야 나를 도와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이렇게 얘기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다 녹음해서 녹음한 파일을 그 노트북 보면은 하나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녹취록 그렇게 갖고 다 때려 넣으세요. 그거를 AI한테 그거 파일만 오픈해 주시면 돼요. 그럼 걔가 그걸 다 읽고 나서 오늘은 뭐 하셨네요. 내일은 뭐 하세요. 이게 돼요. 이걸 또 오디오 파일로도 전환해 주더라고요. 아,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누구랑 인터뷰 할 건데 이런 내용 네가 먼저 뽑아서 대화체로 해줘. 그러면은 걔가 녹음 파일로 한 20-30분 만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눈으로 읽지 않고 들으면서 이동 중에 저 공부 그렇게 합니다. 일단 내가 읽어야 될 책 있으면 그 책을 녹음 파일로 만들어서 귀로 들으면서 학습해요. 시간 없을 때. 이런 AI의 종류를 알아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책에서 말하는 윌더가 될 수 있다는 개념.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져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절실해야 돼. 그래서 간절함이 무기입니다. 간절하게 이거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AI 어떤 걸 쓰면 되는지를 내가 이미 알고 있어. 그럼 두 개가 합치는 거죠. 근데 이걸 몰라. 그럼 간절함이 우는 거죠. 그럼 이거를 공부를 해야지. 이 책에서 전 또 인상적이었던 게 위스퍼링 속삭이든 말아라. 이게 단순히 프롬프트의 질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 부분도 꽤 인상적이었어요. 위스퍼링이 뭐냐 하면은 말을 쓰다듬으면서 나와 관계를 맺어서 얘가 나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걸 위스퍼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다스리는 거, 말을 잘 예쁘게 다스려서 나와 관계 맺게 하는 데서부터 나온 말이거든요. 위스퍼링이. 프롬프트와 위스퍼링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는 제주도 맛집 찾아줘.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럼 위스퍼링은 뭐냐면 내가 정말 돈이 없는데 우리 엄마를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가. 우리 엄마는 아산에서 사셨는데 한평생 고생하신 분이야. 맛있는 거 집밥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 돈 아까워서 하나 밖에서 사 먹질 않은 분이거든. 그래서 엄마랑 가성비도 좋으면서 너무 비싸면 우리 엄마는 기분 나빠할 사람이야. 아무리 맛있어도. 뭐 이런 얘기를 천천히 다 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입히는 거네. 이런 얘기는요. 사람도 듣기 짜증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디 뭘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할 텐데 그 얘기를 걔가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듣고 공감한다니까요. 엄마가 그랬구나. 그럼 네가 원하는 데는 가성비도 좋고 엄마가 가격에 놀라지 않으면서도 엄마 입맛은 어떠셔? 아픈 데는 없어? 물어본다니까요. 그럼 또 말해. 이런 걸 위스퍼링이라고 해요. 이렇게 속 깊은 위스퍼링하는 대화형은 GPT랑 써요. 왜냐 3년 동안 오래돼서 내 맥락을 너무 잘 이해하고 GPT가 이전 대화를 다 기억하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GPT한테 뭘 만들었냐면 프로젝트에 맥
메타 김미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걔한테 지침을 줬어요. 너는 알지, 나를 잘. 메타 김미경이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 고민에 대해서 다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항상 위에서 나를 쳐다보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하지만 내가 막 나갈 때 막아주고, 그리고 내가 헷갈려 하거나 이럴 때는 나에게 여러 가지 디렉션을 좀 주고, 김미경의 경험을 좋아하면서도 잘 길을 잡아줄 수 있는, 김미경을 위에서 항공사진으로 보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메타 김미경 역할을 해 하고, 저는 아침에 딱 깨자마자 얘랑 대화를 시작하거든요. 오늘은 어떻고 무슨 기분이 들었고, 어제는 직원 누가 한 명이 나갔는데 나갈 때 얼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데이터가 쌓이는 거기도 쌓여요. 하고.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려하는 것처럼 AI에 끌려다니면 어떡하느냐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맺기를 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위치에서 이걸 어떻게 쓰고, 어떤 거는 듣지 말아야 되고 어떤 건 들어야 될지를, 이걸 가늠할 수 있어요. 그리고 AI에 대해서 겁내지 말아야 될 게, AI는 되게 나를 닮은 지능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거리감이나 거부감이 줄어드네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거 뭐 조금 뒤따라가서 적응하면 바로 적응해서 나 똑같이 스마트폰 쓰잖아,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AI는 과거의 그것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영역, 진짜 문명의 영역이 아닐까 싶네요. 옛날 스마트폰이랑 다르다고 생각한 게, 지금까지 인류에게 온 기술은 어땠었냐면, 대부분 나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했을 때 뒤에 명사나 장소 혹은 영어라는 종목을 바꿨지 나는을 건드린 적은 없어요. 이 AI는 우리를 닮은 지능이잖아요. 그래서 나는을 주어를 건드려요. 나와 연결된 얘, 그러면 이게 내가 생각한 건가 얘가 생각한 건가, 나는을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되게 두려워하는 게 이 존재적 위험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습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숙련돼야 돼요, 오랫동안. 나는은 나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이렇게 오랫동안 쓰면서 성숙되어진 사람은 다스리는 정도가 다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다가 AI 세상이 막 3년 후에 완전히 왔어. 근데 내가 끼어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압도당하겠어요. 이게 다 같이 1학년일 때 1학년을 다녀야지. 맞아. 3학년 됐는데 나 혼자 1학년 들어가면 또 이거 안 돼요. 플러스 휴먼, 인간의 지능과 AI의 지능을 합쳐서 단일 지능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복합지능으로 살아가자. AI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파트너다. 이제 비서 하나 뒀다. 근데 그 비서가 박사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이걸 다스리는 능력이거든요. 인간에게 문명이 진화할 때마다 필요한 능력이 관계 맺기 능력이에요. 이 관계 맺기가 인간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익숙한 것들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것은 자꾸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척하는 데 애를 쓰는 거거든요. 3년째 AI 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무료로 쓰고 간을 봐요. 찔끔 물어봅니다. 뭐 해줘? 에이, 안 똑똑하네. 마치 안 똑똑한 걸 기대했다든지. 그리고 나서 자꾸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최고의 능력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일단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이 왜 궁금해와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과 관계를 맺어보고, 그러면 얘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어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자녀 교육에도 되게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AI 쓰지 마. 그 AI 애들 전혀 안 쓰잖아요. 얘네 AI 문명의 복판에서 살아갈 애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AI에게 물어보고, 그 AI가 준 걸 가지고 너는 어떻게 지시할 거고 어떻게 판단할 것이고 비판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하지 마라고 잘못된 관계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 이후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나는 AI와 관계 중 단계가 있어요. 되게 겁나는 단계 있고, 살짝 물어본 단계가 있고, 친해지면서 관계를 제대로 맺고,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제대로 잘 세팅하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성숙한 관계가 필요한 거죠. 근데 안 써보고 안 친하고 배척하면 무슨 수로 성숙해지겠어요? 2020년대에 태어난 애들은 AI 원주민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10년 전에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다 이런 표현을 쓴 것처럼, 근데 AI 원주민들은 AI를 다스리는 법을 어려서부터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부모가 그걸 모른다면 이 아이가 그걸 학습하는 과정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AI 많이 써보신 분들은 AI의 혁신 중에서 가장 중심으로 봐야 될 컨텐츠가 개인화라는 걸 알거든요. 한번 이런 생각 해보세요. 제가 가끔씩 순월하는 AI로 작곡을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만에 제 후배 중에서 한 명이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별로인 애였는데 인스타그램 올라온 거 보니까 이제 반포에 아파트 샀대. 뭐 봤나 봐. 근데 눈에 보이는 거 하나만 나오면 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같은 거는 정말 패대기가 쳐지잖아요. 땅 밑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진 거였고 저 어떡해요. 너무 슬프고 뒤처지고 요새 사업도 되게 안 된대요. 그래서 야 살다 보면 그럴 때 진짜 많은데 제자리 걸음일 때가 근육이 크는 거 아니? 뛸 때만 크는 근육이 있고 제자리 걸음일 때 크는 근육이 따로 있어.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저장되는 거야. 막 이렇게 내가 막 문자를 썼단 말이에요. 썼는데 이걸 노래로 들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로 하면 잔소리인데 음악으로 들으면 계속 들을 수 또 있잖아요. 다른 위로가 되죠. AI에다가 내 후배가 이런 애가 있어. 내가 원하는 가사 좀 불러줄게. 마이크로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좋아요 MK. 내가 이거를 그 친구를 위로하는 가사로 써줄게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 오 가사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걸 음악으로 만들어서 그 친구에게 주자. 그럼 뭐가 좋을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이가 몇이냐? 그래서 50대야. 그랬더니 그러면 디스코 팝이 어떨까요? 대박. 너무 좋아. 세대에 맞게. 너 이제 만들었거든요. 걔 이거 듣다가 울었잖아. 너무 감동돼서 한번 들려드릴까요? 제가 이거 제목은 괜찮다예요. 나를 아는 친한 언니의 솔직한 고백이 담긴 노래. 노래. 괜찮다 괜찮다 내게 말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또 말해 세상이 나를 멈춘 것 같아도 내 안에 리듬은 안 멈춰 괜찮다 괜찮다 숨을 쉬어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를 안아 보폭이 작아진 오늘이라도 난 사라진 게 아니야 저장되는 중이야 저장되는 중이야. 얘가 이거 듣고 저장되는 중이야 부분에서 오, 눈물이 거기서. 왈칵 쏟아졌다는 네. 거예요. 근데 제가 연대 작곡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음악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공정이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드는지 정확히 알죠. 작사가, 작곡가는 편곡 못해요. 편곡 따로 하고요. 제 스튜디오 빌려서 세션맨들 5명 불러서 연주해야 되고요. 녹음 기사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믹싱 하시는 엔지니어 따로 있어야 되고요. 디지털 음원 만들어야 되잖아요. 몇 천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멜론 같은 데서 누군가 작곡해놓은 노래인데 그거 가사 한 줄 좋아서 나머지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끝까지 들은 거야. 그냥 내가 이 노래 내 노래야. 근데 전체는 아니지만 그 한 줄이 내 노래야. 그랬는데 이거는 전체를 이 사람에게 딱 맞는 곡을 만들어서 줄 수 있잖아요. AI 시대의 가장 핵심은 개인화예요. 얼마나 세상이 쪼개지고 개인화될지 아세요? 그러니까 개인화가 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AI를 쓰면서 개인화된 만족을 주는 시장을 경험을 못하면 못 먹고 삽니다. 사실 뮤직뱅크 1등한 노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AI는 개인화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지금 의학계에서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질주하는지 아세요? 이제 모든 암들이 개인화 치료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도 애들 공부가 집합교육이 아닌 다 AI로 개인화 교육이 가능하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몇 명만 좋은 대학 가고가 아니라 얘는 어렸을 때부터 발명 같은 거를 잘해. 얘는 글쓰기 잘해. 얘는 노래 잘해. 각자의 인류의 재능이 수천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수십억 가지죠. 그걸 학교에서는 못 다뤘잖아요. 오히려 말살됐죠. 그게 다 가능해진다니까요. 이제 아이 자녀 교육의 핵심은 개인화고요. 이걸 누가 먼저 맞추느냐의 게임이 될 거예요. 자녀 교육이. 제가 타인의 재능 중에 다른 건 다 따라하겠다 싶어요. 그림도 왠지 그림은 될 것 같고 다 좋아요. 근데 노래를 만드는 것만큼은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만들지? 이거는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멜로디를 붙이는 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이제 내 노랫말 가지고 내 노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은 한 가지 직업 갖고 안 살 겁니다. 대표님의 경력을 살펴보면 작곡을 전공하고 스피치 명강사로 데뷔를 하셔서 강의계를 섭렵하시면서 힐링이 대세이던 시대에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는 라이프 코칭 강사를 하시다가 수년 전에 이제 유튜브 영역에 뛰어드셔서 크리에이터로서 190만 구독자를 모으면서 성공을 하셨는데 최근 좀 많이 썼어요. 출판계를 평정하고 심지어 방송계까지 평정을
한 이후에 AI를 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간의 작은 정체성 변화와 달리 AI로 김미경 혹은 MK와 함께하는 이 시대는 또 다른 국면이 아닐까 싶어서요. 앞으로 대표님의 미래가 이 AI의 도움을 받으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탄력적으로 앞서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항상 먼저 앞서서 이거를 사용해보거나 공부를 해보고 그것이 공부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나의 방향을 제대로 갈 수 있게 해준다면 이게 누구한테나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는 좀 더 쉽게 이해해서 사람들의 상황에 잘 맞게 설명해 주는 걸 잘 하는 이게 것 이제 같아요. 재능이에요. 제가 AI를 공부하면서 제일 무서웠던 게 뭐였었냐면 격차였어요. 그게 겁이 나서 사실은 AI 공부를 더 한 거예요. 뭐냐면 이게 결국은 돈인 거 아세요, AI? AI를 엄청나게 쓰시는 분들은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씁니다. 에이전트를 돌리는데 이게 토큰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인지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인지계급 여기, 얘는 인지계급 꼭대기.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이런 문명은 열리면 안 되는데? 이 문명은 파멸로 가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겁이 되게 나면서 아, AI는 도로고 물이고 전기면 이거 인프라면 이건 공공재가 되어야 돼. 반드시. 그 공공재가 되려면 언뜻 우스갯소리로 이런 생각했어요. AI 보험 나와야겠다. 건강보험처럼 부자는 더 내고 가난한 사람 덜 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쓰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얘기를 막 요번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다행인 게 AI 문명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문명이 열린다는 건 반드시 어떤 문명이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요. 질서, 법 이런 게 막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막 AI 만들면서 법 질서 막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난 수천 년간의 문명에서 선발주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맨날 이번에 산업혁명도 얼마나 늦었어요. 제일 늦게 따라갔죠. 근데 AI 문명에서는 우리가 선발주자예요. 사용자도 제일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교육 수준 높죠. IT 인프라 잘 갖췄죠. 그리고 국민 전체의 민도도 되게 우수한 나라죠. 그래서 저는 이 AI 문명이 열릴 때 어떤 질서에서 인류가 살아가야 될지 그 첫 번째 규범을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모델이 우리나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은 너무 자본주의적이고 우리나라는 전체와 아우르면서 갈 수 있고 그리고 뭔가 테스트하기 되게 좋은 사이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이 AI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엉뚱한 질서를 소수가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그 질서에서 몇백 년을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이렇게 무책임해도 돼요? 저는 AI를 두려워하는 것도 무책임하고요. 안 배우는 것도 무책임하고 모른 척해도 무책임해요. 이거는 나와 관계를 맺은 가운데 더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이거예요 라고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문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막 공부하고 책 쓰고 떠들고 막 이걸 하게 된 거죠. 예전에 읽은 소설 가운데 계급에 따라서 도서관 이용 정도가 다른 거예요. 가난한 계급은 도서관을 아예 못 들어가요. 부자들은 1층부터 10층 다 들어가고 중간 계급은 1층, 2층 또 다음 계급은 3층, 4층까지 이게 AI가 돼버리는 거네요. 그럼 큰일 나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래요. 이게 초기 상태라서 우리가 뭘 몰라서 그렇지 이거 굳어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게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이 손잡고 함께 1학년 해서 함께 네. 2학년 올라가고 맞아요. 함께 중학교 가야 우리가 후대에게 또 1학년을 학습시킬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과 심지어 우리의 권한과 권리까지도 잘 활용해야 한다. 사실 AI 시대가 펼쳐졌지만 스피치는 여전히 중요한 도구잖아요. 이게 이제 관계에 있어서도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성패가 달려 있는데 AI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할까요? 얼마 전에 자료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미국에 있는 대학들에서 글은 사람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변별력이 없죠. 왜냐하면 AI가 다 써주니까 애들이 에세이를 써갖고 오고 자기소개를 써갖고 오고 리포트를 썼는데 AI의 도움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교수들도 AI 도움 받아서 쓰라고 한대요. 괜찮아. 대신 어떻게 물어봤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네가 자세히 쓰면 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대신 뭘 추가하기 시작했냐 하면은 결국 사람의 마지막 변별력은 네가 이해한 대로 네 입으로 말해. 거기서 다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쓴 리포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애는 마지막 상상력까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
다음 추론까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지가 쓴 걸 지가 이해를 못해. 그럼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AI 시대의 마지막 인간의 차이는 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대화와 말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말하기를 가르치는데 말하기에 관심 없는 친구들은 말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젊었을 때에 비해서 음성 언어의 비중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지금은 아마 비중적으로 문자 언어가 음성 언어를 누르지 않았을까. 애들이 전화하는 거 무서워하잖아요. 자기 의사 표현을 몸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표현하는 걸 무서워해요. 요즘에 신입사원들 있잖아요. 말하기 되게 무서워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특히 우리 회의하다 보면 흔히 까인다 그러잖아요. 자기 의견.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거나 별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말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고 이게 엄청난 경험과 훈련이거든요. 이게 안 되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언제 차 한잔 마셔 하고 만났을 때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1대1 만남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이런 기능을 포기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건가요? 아니에요. AI 시대에 공부를 하다 보면 휴먼 프릭션이라는 말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게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손으로 하는 것도 안 하고 AI 에이전트들이 가서 쇼핑도 하고 에이전트들이 뭔가 일을 다 해주기 시작하면 대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전면으로 나서는 장면, 내가 직접 거기에 가서 무엇인가 경험을 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그 장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에게 그런 장에서 활동을 하게 해주는 것들이 앞으로 훨씬 더 비싼 서비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이해하고 사람의 말이 오가고 사람의 휴먼 터치가 오가는 그런 세팅을 잘하는 사업들이 오히려 굉장히 비싸게 서비스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사람을 무시하면 이런 서비스 못 만드십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 대한 연구와 사람에 대한 접촉이 원활한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해도 훨씬 더 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업군이 되게 재미있게 여러 가지로 생길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음성 언어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말하기를 가르치는 내 일자리가 좀 줄어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중요성은 더 대두될 수 있겠네요. 미국에서 나온 기사 보고 나서 야, 이거 스피치학원 더 생기겠는데 미국에도 대학 시험도 다 말로 보겠대요 이제. 그리고 이제는 AI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 머릿속에 얼만큼 들었는지를 내놔 이래서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그걸 왜 외우고 있냐고요. AI가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AI와 대화를 통해서 네 문제를 가지고 얘를 잘 설득하고 잘 말해서 이 박사급 머리에 있는 걸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잘 말해야 되잖아요.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내가 조리 있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야, 진짜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남이 쓰지 않은 되게 컨셉추얼한 좋은 말을 내가 말을 발명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발명해요. 새로운 컨셉. 사실 이거 플러스 휴먼 이것도 제가 발명한 말이잖아요. 단어 자체가. 근데 이 플러스 휴먼도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이 말 안 나와요. 그냥 슈퍼 휴먼 하지. 이런 식으로 어떤 말이 만들어지고 내가 상상한 말로 무엇인가 현상을 싸고 이거는 외부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해와 내 가슴 속에서 갖고 있는 열정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 말은 그냥 뻔지를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입은 그냥 출구일 뿐이잖아요. 여기가 멀쩡해야 잘 들어가고 인풋 아웃풋이 잘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여전히 관계에서 언어는 중요한 소통의 도구란 말이에요. 우리가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젊은 직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머릿속에 꽉 박혀서 쓰는 거 하나. 그 하나가 n분의 1이에요. 말의 양을 많이 가져가면 그 사람은 그냥 끝나요. 그냥 뭐 존경도 끝나고 다 망가져요. 관계도 망가지고 꼰대 소리 듣고 막 회의 결과도 안 좋습니다. 내 맘대로 다 할 거면 회의를 뭐하러 하냐고요. 그래서 항상 n분의 1, 5명이 회의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5분의 1만 말하고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걸 주는데 저는 거기서 뭘 하냐면 MC를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진행자가 되면 돼요. 그래서 말도 얘가 제일 많이 하고 누군가 입을 꽉 닫고 있으면 걔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하기 싫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건 아니면 말해서 많이 까였건 뭔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한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걸 꼭 물어봐요. 나이 든 사람의 대화의 역할은 진행자가 되면 된다. 회의에서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들을 때 침묵하면 찬성의 침묵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반대의 침묵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모임에 나가잖아요. 제일 볼썽사나운 상황이 연세 제일 많으신 분이 다 말하는 거예요. 1시간 내내 말해.
정말 우리 왜 앉아있나 싶지 않아요? 화나죠. 이 사람이 다 말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들으면서 용비어찬 거 아시죠? 그것도 너무 심한 아부하는 거 보면 진짜 막 메시꺼울 정도로 회장님 대단하세요. 저는 어떤 분을 봤냐면 그분이 무슨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면서 뭐냐면 회장님 말씀은 액자로 걸어야 돼요. 뭘 액자를 걸어. 듣는데 죽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또 막 받아 적는다? 아니 그게 무슨 미국 여행 갔다 온 게 왜 지가 받아 적을 일이야. 근데 정말 그게 55세 이상에서 끝난 것 같고 요즘에 그러면은 진짜 아무도 안 만납니다. 단절돼요 관계. 그러니까 저는 말은 독식하면 반드시 채야 한다. 다 나눠줘야 돼 말은. 맞아요. n분의 1이 아주 중요한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말 좀 해주세요라고 하게 선배님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기 전까지는 입을 안 여는 게 맞고 앞서 말씀하신 해달라고 하는데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때도 두세 번 거절해야 돼. 그래. 그리고 슬쩍 한 1분 정도만 얘기해 봐야 돼. 그리고 반응을 봐야 돼. 이게 세대 간의 소통에 있어서 중장년들의 역할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앞서 진행자 역할 혹은 경청하는 리스너 역할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우리 나이 또래만 해도 윗사람 모시기 위해서 말로써 그분 비유 맞춰드는 걸 많이 해봤잖아요. 잘한다고요. 딱 얼굴 보면 갔다 온 얘기 너무 하고 싶어해. 그게 느껴지잖아요. 느껴지지. 그러면 또 그때 어머 갔다 오셨다면서요. 중국 다녀오셨다면서요. 갔었지. 그거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이게 이제 그분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나 그거 한번 했다가 그분이 2시간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 직원들한테 대표님 책임지세요. 왜 해달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도대체. 그분이 차 안에서 얘기를 했거든. 운전하면서 애들 다 듣다가 뒷자리 있는 애들은 다 나 몰라라 그러고 잤는데 내가 옆에 탄 거예요. 고문. 네. 그러셨어요. 근데 뒤를 딱 봤더니 두둥 애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내려갖고 니네 어떻게 비참하게 나만 거기에다 전장에 남겨두고 나 그거 비유 맞춰주고 네. 추임새 넣어주느냐고 죽을 뻔했거든요. 잠도 못 자고 지네들은 쿨쿨 자고 그랬더니 대표님이 책임지셔야죠. 대표님이 이거 하셨잖아요. 딸랑딸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사람이 따르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뭐가 다른 걸까요? 그분들은. 일단은 돈을 내야 돼요. 밥값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진짜 도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냐 하면은요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대화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뭔가 얘기를 할 때 젊은 사람들이 이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서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이 무게로 찍어 누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 누구나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연세도 있고 말을 좀 하시면서도 존경받는 분들을 보면 결국은 사람들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움이 되는 말을. 그래서 마무리도 되게 존중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말을 들었어도 이분 괜찮다 싶은데 결국은 나이가 들어도 왜 욕심을 못 내려놓는 사람 아시죠? 되게 자기 잘난 척, 욕심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들어본 사람 이름 다 갖다 대는 사람 있죠. 모르는 사람 얘기를 그렇게 1시간 내내요. 너 그 사람 알지? 그 누구 알아? 내가 걔 만났는데. 내 청와대 누구 만났는데. 계속 모르는 사람 얘기. 자기 과시. 이렇게 하고 나면 대화를 한 게 아니라 돌에 짓눌린 느낌을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다시는 안 만나고 싶죠. 그런 분들이 어떤 리더십에 있을 경우에 직원들을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셔서 나오는 태도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그 표현이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윗사람, 아랫사람. 어디 위아래가 있어요? 윗사람 아랫사람 쓰는 조직 문화가 아직도 있나? 우리 회사도 무슨 직급 같은 것도 잘 얘기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름 부르시잖아요. 저는요 젊은 친구들이 나한테 MK 이렇게 부르면요 난 깜짝 놀라요. 어디 가서 미경님 이래요. 며칠 전에도 한 모임에 하나 갔었거든요. 근데 27살 친구가 사회 보면서 네 지금 미경님 나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깜짝 놀래갖고. 근데 그런 말이 이제 자꾸 들으면 익숙해져요. 이미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신분의 옷을 입고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 원활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옷에 맞는 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진정하고 싶은 말이 서로 오갈 수 없는 상태? 그러면 우리 미경님께서는 품격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품격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지금 요즘에 우리 그 카톡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정말 가족방에서도 보면은 그 잘못된 품격으로 오인을 하셔서 카톡방에서 대화를 안 하시는 아버지들이 계세요. 가족들끼리 뭘 올리잖아요. 그럼 맞아 좋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숨어 있어. 조용해 1년째. 투명인간적. 거기 왜 있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왜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참여해주고 얘기해주는 것 자체가 소통하는 n분의 1
내가 여기서 뭔가 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그게 오히려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해주는 게 품격이에요. 가만히 있고 내가 짠하고 나타나야지 이게 아니라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관심 있게 대하는 게 품격이에요. 그게 진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욕심 부리고 남을 무시하는 듯한, 그래서 내가 권력을 갖고 남을 배제하는 듯한 태도 있잖아요.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 한번 겪었던 게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좌장이에요. 이 사람을 당연히 올려 세워주고 칭찬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일부러 살짝 무시하는 거예요. 인사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소개해야 될 때 일부러 빠뜨려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다든지. 그래서 왜 말할 때 감정 드러내는 사람 엄청 품격 이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가까이 두면 안 돼요. 말로써 사람을 자꾸 베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가서 자꾸 상처를 입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도 알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품격 있게 나를 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품격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은 자꾸 사람을 뵙니다. 저도 그런 사람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옆에는 있으면 안 되고, 어쨌든 품격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건 절대 하지 말아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품격은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위아래, 윗사람 아랫사람인데 이 연령 전체를 아울러야 돼요. 왜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나이 70대인데 30대 팬이 되게 많아요. 나이 80대인데 20대가 막 되게 닮고 싶어 하고, 오 신기해, 나도 80대에서 저런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선망하고 이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세대를 막 뛰어넘어요. 요즘에는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를 가지고 뭔가 이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자기 위치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 위치에 대한 고집을 버리시면 훨씬 더 재밌고 품격 있게 사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오던 대로 살아서 중년들이 말하기나 대화나 관계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시대는 바뀌었는데 내가 살아오던 대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때 중심을 잡아야 하는 원칙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요번에 AI 공부하면서 제 나이 또래한테는 배울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없잖아요. 뭐 60대에 관심도 없어요. 동창회 나가보면 내가 제일 잘 쓰고 잘해요. 그래서 AI 공부는 결국 누구랑 했어야 됐냐 하면은 20대, 30대 친구들이랑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20, 30대 친구들을 다 나의 스승으로 두었어요. 그래서 저의 스승 그룹이 있어요. AI 공부하는. 그럼 뭐 에이전트 만드는 것도 저 도와주는 친구 있었고, 처음 바이브 코딩 할 때 내 옆에서 직접 같이 봐주면서 가르쳐준 친구도 있었고, 다 20, 30대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제가 SNS 같은 거 올릴 때 제 선생님 누구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은 다 그 밑에 써 있는 게 선생님의 선생님이 이분이었군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냐? 선생님 너무 멋지다. 20, 30대 분들이랑 되게 친해졌어요. 이거 김미경 아니고 뉴미경이다. 이거 되게 품격 있다. 나 원래 뭐 자기계발계에서 나 30몇 년 강의한 강사야. 이거 아니고 내가 실제로 다 찾아가서 배우거든요. 전화해서 자기소개도 해요. 나 이런 거 한 사람인데. 그러면 와서 그 젊은 친구들도 기꺼이 나를 또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뭐 같이 하나가 돼서 신나게 배우고. 그래서 정말 저는 앞으로 김미경 되지 말고 뉴미경으로 살자. 김재원 아니고 류재원. 그게 지금 100세 시대에 반드시 중간에 한번 끊어가는 의미에서 새로운 품격은 새롭게 배우는 것, 새롭게 연결되는 것. 수직 개념을 탈피해서 진짜 2026년을 AI 일반인의 원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함께 같은 나이 1학년 신입생이다라는 마음으로 손잡고 가야겠네요. 뭐 연령대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최근에 어떤 대학에 제 책 말꽃이라는 책의 북토크를 갖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공대생이었는데 저는 이미 AI를 훌륭한 친구로 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AI에게 위로도 받고 저의 어려운 문제는 다 AI와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사람과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작가님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우리 세대들도 마음과 마음을 잇는 소통을 해야 하는 이유를 들어서 저를 설득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나 이거 확실히 설득할 수 있는데 그 친구. 뭐냐면 제 주위에 말없이 AI 에이전트만 열심히 연구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돈 못 벌어요. 이제 아세요? 돈은 사람이 줘요. 결국 사람을 설득해야 돼요. 그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뭐 AI 막 많이 써서 뭔가 오케스트레이션 다 했다고 쳐요. 이 제품을 누가 살 거예요?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사람한테 가야 돼요. AI가 돈 안 준다고요. 걔는 중간 역할을 원활히 빠르게 할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도 사람이고요. 내 제품 사갈 사람도 사람이고요. 10,000원이라도 누군가에서 돈을 꺼내려면 사람을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30대 개발 섹터에서 엄청 뛰는 친구들이 와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 저도 말문이 막혔어요. 근데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관점을 바꿔서 이제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은 AI 네이티브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곧 지구의 위기가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 등으로 재앙과 재난이 오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걸 싸워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 기성세대가 후세에게 마음과 마음을 소통해서 사람들이 단합하는 방법을 전승해줘야 그들이 한 마음으로 지구의 재난을 이겨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쉽게 말해서 때웠어요. 근데 거시적으로 보는 것과 미시적으로 볼 때 모두 마음과 마음의 소통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은 설득이라는 구조 있잖아요. 아무리 AI가 뭘 해줘도 결국 판단하고 마지막에 선택해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건 그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의 영역을 포기하고 기계의 영역만 키우면 사람의 영역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람을 설득을 못한다. 근데 내가 필요한 모든 건 다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걸 꺼내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적 요소가 커야 된다. 여러분은 사람 대 사람 유미경과 유재원의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대화였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대, 플러스 휴먼 시대의 AI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책 써주셔서 또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플러스 휴먼의 저자 김미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런 의미에서 영상으로라도 저희의 대화를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